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보내셨는가요? 오늘은 그 건배사 있지 않습니까? 어떤 텔레비전 보니까 그 건배사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서는 이제 아는 형님이라는 TV 프로였는데 그 너를 하면 칭찬해 하는 그런 건배사를 이제 추천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했던 그 회사의 팀장님이 계셨는데 이 팀장님의 그 좀 특별한 건배사가 있었습니다. 이 팀장님이 이제 뭐 가족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열심히 달려봅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가 하면은 그 뒤에를 붙이라고 뒤에를 이제 같이 따라하라고 그렇게 해서 한 번 웃고 이제 그렇게 술을 마시는 그런 건배사가 있었습니다. 가족같이 할 때 가 하고 뒤에 이제 가를 선창하면 뒤에 따라하는 겁니다. 뭐 근데 이거는 아마 그 팀장님의 독자적인 생각에 의해서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회사도 아마 하는 데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건비사에 대해서 한번 재밌는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자녀를 둔 부모님들 우리 자녀를 천재로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음, 천재로 만든 이 한 심리학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교육 심리학자 폴가가 어, 이거를 뒤집어 보고 싶었대요. 지능은 유전한다. 지능은 유전에 의한 거다라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거를 증명해 보이고 싶어가지고 이제 구인난에 신부를 구합니다. 단 머리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극히 평범한 여자를 신부감으로 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이를 천재로 만든 프로젝트를 지금 생각 중인데 그 아이를 천재로 만들려면 극히 평범한 그 지능의 소유자 여자여야 합니다. 근데 이제 막 이제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뭐 진짜 별걸 다 한다고 하는데 또 이제 신부감이 나타납니다. 극히 평범한 그런 여자가 그러면 내가 지원하겠다 해가지고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애를 낳아요. 딸을 낳는데 이 폴가가 이 아이를 뭐의 천재로 만들어 볼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 당시에 여자는 체스를 잘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제 고정관념이 편견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딸한테 체스 우리 딸을 체스 천재로 만들겠다. 가정 이제 프로젝트 들어섭니다. 근데 이 폴가가 천재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여러 부모님들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동기유발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체스를 근데 이제 이 폴가도 그렇고 자기 와이프도 그렇고 체스에 대해서 문외한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애 보는 앞에서 체스를 놓고 이렇게 이렇게 막 이제 움직이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가 그게 신기하잖아요. 갖고 아빠 그게 뭐예요? 그러면 아 이게 체스란다. 그러면 아빠 나도 해볼래? 그러면 안 돼. 이거는 애들이 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못하게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 애는 더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아빠 나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찔끔 움직일 수 있게 하고 막 더 못 놀게 하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동기를 그 음, 동기 유발 그 측면에서 아주 이제 밀당을 잘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밀당을 하면서 이 아이가 충분히 흥미를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이제 흠뻑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폴가 심리학자도 체스의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녀랑 한 권 한 권 책을 사들였는데 10,000권이나 넘게 책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딸을 셋을 낳는데 그렇게 이
딸 교육을 이제 시켜 가지고 세 딸을 다 체스 장인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보세요. 얼마나 화려한지. 첫째 딸은 17세 때 여성으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계 명인전 예선을 통과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본선에 진출할 자격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성은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안타깝게 이제 그 본선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세 자매가 한 팀으로 이제 세계 대회 우승을 했고 그다음 1년 후에 첫 딸은 여성으로 사상 처음으로 세계 최고 명인이 됐고 또 한동안 세계 정상에 섰다가 최근에 은퇴를 했고 두주와 셋째 딸도 역시 최고 명인 자리에 올랐다. 셋째 딸은 세계 15세에 세계 체스 사상 최연소 명인이 되었다. 지금도 세계 1위의 여성 체스 명인이다. 어때요? 세 자녀를 천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능은 유전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보고 싶어가지고 평범한 여자를 만나서 애를 낳아서 애한테 막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게 우리는 뭐가 좋다 하면은 막 자녀를 거기에 막 학원에 그냥 막 애는 공부하기 싫다고 하는데 이거 하면 좋아하고 막 밀어넣고 그래가지고 애를 막 너무 지쳐버리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독인지, 오히려 그 반대가 돼야 된다는 거, 그거를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헝가리 교육 심리학자 폴가, 이 사람도 참 엉뚱맞죠? 자, 이제 오늘 지능에 대해서 지능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 IQ, 우리 얼마나 뭐 지금 EQ가 강조되는 시대긴 하지만 IQ까지 좋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IQ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 IQ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답니다. 이 오해를 풀면은 IQ를 높일 수 있다고 해요. 이 IQ를 우리는 고정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IQ는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털어버려야 할까요? 이거는 잘못된 편견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 편견에 의해서 그 나오는 실험 연구들이 막 쏟아집니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여자들은 수학을 잘 못한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나라는 그런 편견이 없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 편견이 없는 나라는 수학 점수가 남녀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편견이 있는 나라는 남녀 수학 그 성적 차이가 있고 편견이 없는 나라는 남녀 수학 성적 차이가 없고 그거는 뭘 말할까요?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 좀 흑인이 백인보다 공부를 못한다. 그런 또 편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문제를 뭐 백인이고 흑인이고 미국 학생들한테 상관없이 그냥 재미삼아 한번 풀어봐 했을 때는 점수 차이가 그 백인과 흑인 사이에 점수 차이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똑같은 시험을 이제 다른 학생들한테 그 이 시험지를 풀어보라고 할 때 이거는 중요한 시험이니까 저기 잘해야 돼. 이거는 그 점수가 반영될 거야. 그러니까 그 정신 똑바로 차리고 풀어 할 때는 흑인이 점수가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뭘 얘기할까요? 그 흑인들은 공부를 못한다라는 스스로 그 편견에 의해서 걸려드는 거죠. 그냥 뭐
그냥 이제 시험 삼아 재미 삼아 뭐 풀어봐 할 때는 전혀 점수 차가 없다가 어떻게 이거는 학교 점수에 반영되는 거야. 아주 저기 중요한 시험이야라고 하는 순간 이 흑인은 스스로의 그 고정관념에 의해서 그 덫에 걸려드는 거죠. 이 편견이 우리의 지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편견이 있었죠. 지능은 고정된 것이야. 지능은 머리에서 나와. 우리는 이미 충분히 지능이 높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상 그 수치는 우리를 다 반영하지 못한 고정관념에 의해서 발목 잡힌 그런 점수일 뿐인 거죠. 자, 러시아의 심리학자 차이가르닉이 그 비인의 그 오스트리아 비인에서 웨이터들이 그 주문을 외우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손님이 20명이나 되는 손님이 우르르 가서 그 웨이터한테 이제 음식을 주문하는데 보통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웨이터들이 이렇게 주문을 받을 때. 근데 이 비인의 웨이터들은 기록을 안 하고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주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뭐지? 그러면 어디 실수를 하나 보자 했는데 여지없이 실수하는 없이 그 손님의 각 주문에 맞게 제대로 된 서빙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아, 우리는 그 주문을 받아야지 하면 두뇌도 활짝 열린다. 다른 건 모두 있고 온 신경이 오로지 주문. 공주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공주가 좀 아파요. 아파서 좀 오늘은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 방해하는 데는 아주 그냥 자기 역할을 단단히 하네요. 음. 어떻게 빈의 웨이터는 그렇게 우리가 하기 힘든 20명의 주문을 한꺼번에 받는데 한치 오차도 없이 그렇게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 손님들이 와서 주문을 받을 때, 이제 주문을 받아야지 하는 순간 머리를 활짝 열어버린다고 합니다. 두뇌도 활짝 열어서 그 손님들의 주문 내용은 물론 얼굴 표정까지 생생하게 입력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문이 끝나고 서빙이 끝나는 순간 한꺼번에 싹 지워버린다고 합니다. 우리 두뇌는 이 열어주는. 근데 제 친구가 공부를 참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어 나랑 이제 짝꿍이고 막 했을 때 새로 배우는 이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막 저게 뭐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그냥 벌써부터 막 아파오고 그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는 공부 이렇게 표정이 되게 밝아요. 그냥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물어봐요. 너는 도대체 저렇게 새로 배우는 어휘나 개념이나 막 나는 머리가 아픈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그거를 선생님이 그냥 몇 마디 몇 번 하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그렇게 쏙 받아들이니? 그랬을 때 이 친구도 그래요. 그냥 어차피 모르는 거 새로 듣는 단어, 새로 듣는 개념들 그냥 내 머리를 열어놓는다 하고 그냥 아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구나.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냥 장단 '아 그래, 그래.'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쏙 받아들이기만 한다고 해요. '아 저게 뭐야. 아 왜 이렇게 어려워.' 그런 뭐 한치의 생각도 없이 선생님이 말하면은 그냥 내가 그냥 자루가 돼 가지고 '그런 게 다 있네.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활짝 열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친구는 그 이렇게 공부에 대한 신물이 없는 거죠. 아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서 그래서 이제 몇 번 반복되면은 이미 열린 머리로 그거를 들어서 자기 안에 이렇게 우리처럼 탁
걷어치우는 게 없었기 때문에 한두 번 들으면은 이제 딱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오스트리아 빈 웨이터들도 그렇게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 저자님은 그렇게 우리 지능을 고정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뭔가 새로운 것이 왔을 때는 그냥 활짝 열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IQ나 지능이나 그 편차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기를 천재라고 생각하면은 지능도 높아진다고 해요. 근데 나는 저런 거 못해. 나는 잘 못해라고 하는 순간 이 우리의 편견이 작동을 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닫혀져 있고 우리의 두뇌도 이제 고정이 돼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기량을 다 발휘를 못하는 장애물을 우리가 설치하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지능을 높이고 싶다면 나의 지능을 높게 바라보면 그만이다. 전적으로 내 두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이다. 그래서 손해볼 거 없지 않습니까? 나를 그냥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지능이 달라진다 하면 그냥 아인슈타인하고 기쁘게 얘기하는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뭐라고 하든지 어찌됐든 막 대화하는 그런 같은 레벨에 그렇게 놓고 바라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상이야 내 마음이니까. 그렇게만 해도 지능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믿지야 본전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착각, 지능은 내 머릿속에서 나온다 하는 그 착각을 왜 착각이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8살 때 이제 두뇌에 바이러스가 감염돼가지고 이 좌방구를 완전히 드러냈대요. 우리가 이제 두뇌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좌방구를 완전히 드러냈대요. 그것도 8살 때. 다 커서도 아니고 8살 그 어릴 때 이제 한참 공부를 해야 되고 새로운 거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 어린 아이가 이 머리가 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고정된 생각에 의하면은 두뇌가 반밖에 없고 그 어린 나이에 또 제거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답니다. 이 센트하우스라는 이 여자분인데요. 얼굴도 예쁘게 생겼습니다. 젊고. 이 여자분은 반쪽 두뇌로 학교에서도 우등생이었다. 전 과목에 걸쳐 최고 점수를 받아 대학에도 진학했다. 또 이런 케이스가 영국의 버사라는 소녀도 역시 한쪽을 완전히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터키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뭘까요? 우리 두뇌 속에서 지능이 나온다고 하면 이런 케이스는 도대체 뭘까요? 어느 쪽이 편견일까요? 그래서 이제 그 동물 실험도 해봤다고 합니다. 그 미국 신경생리학자 네살리가 쥐한테 미로 달리는 훈련을 시켰대요. 그래가지고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쥐의 뇌를 제거한 거죠. 그러면은 이 미로를 찾아갈까요? 못 찾아갈까요? 뇌를 제거를 했는데요. 그럼 뇌 없는 그 쥐가 미로 실험에 다시 투입됐을 때 약간 비틀거리긴 했지만 기억력을 유지한 채로 미로를 제대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또 이와 비슷한 도마뱀 실험이 있습니다. 피치 교수가 이제 인디애나 대학의 생물학자 피치 교수가 도마뱀들에게 먹이를 찾아 먹는 방법을 완전히 기억할 때까지 가르쳐 주고 나서 두개골을 열고 두뇌를 제거한 다음에 정말 좀 끔찍한 실험입니다. 그 두개골을 끄집어내서 기계에 넣고 잘게 갈았대요. 그리고 다시 또 그 두개골 안에 넣는 실험을 했대요. 참 실험도 독특합니다. 근데
저기 도매뱀들이 두뇌가 산산조각 나기 전에 배웠던 것들을 그대로 기억했다고 합니다. 어떡하죠? 두뇌를 완전히 제거해도 학습한 것을 잘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두뇌를 완전히 갈아버려도 학습한 것을 기억하고 있으니 이 기억이나 이 지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또 이제 단세포 아메바 있지 않습니까? 아메바는 세포 하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뇌가 없는 진짜 단세포 원형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메바도 머리를 써서 사냥을 한다고 해요. 그 가짜 다리 같은 거를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그걸로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이 지능은 과연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두뇌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능은 우리 두뇌에서 나온다는 것도 하나의 편견이었고, 또 IQ 지능이 고정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편견이었습니다. 잘못된 편견. 그랬을 때 이 김상훈 저자님은 이 지능을 높이고 싶으면 하늘을 많이 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익히 그 사례로 나온 걸로 추적을 해볼 때 자연을 가까이 하면 두뇌 지능이 높아지고, 또 창문을 많이 바라볼수록 저기 지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창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그 초등학교가 있었대요. 근데 그 초등학교가 창문도 조그맣고, 또 선생님들이 집중력 높이는다고 해가지고 창문을 아예 그냥 두꺼운 커튼으로 막아버렸대요. 그런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는 이제 전국의 꼴찌 성적을 내는 학교였답니다. 그래서 왜 우리 학교 애들이 이렇게 머리가 나쁜 거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막 한탄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 학교가 그 이제 좋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새 건물로 이제 이사를 했대요. 근데 웬걸요? 성적이 확 올라선 겁니다. 그래서 아, 창문은 이 넓은 창문은 학생들한테 지능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인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널찍한 창문을 달도록 한 그 학교에서는 성적만 좋아진 게 아니었다. 불과 2년 만에 학생들의 평균 키도 2cm 넓게 쑥 컸고 충치 발생률은 9분의 1로 뚝 떨어졌다. 왜 그럴까요?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식물들이 또 많을수록, 그 식물들을 자주 내다볼수록 학생들의 성적이 좋고 대학 진학률도 높다고 합니다. 그냥 방 안에서 이 식물이 안 보이더라도 그렇게 자연을 연상하기만 해도 지능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보통 뭐 회사에서나 그럴 때 식물을 바라본 직원들의 창조성이 단연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그 책상에 그 화분 같은 거 놓으면 좋다고 해요. 지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천재들은 그 산보를 거의 철칙처럼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임마누엘 칸트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간다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시계를 맞출 정도로 그 정확하게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꼭 그 저기 자연 속에 이렇게 산책을 한 거죠. 산책을 그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 시간 그때 산책을 나간 걸로 유명을 하고, 또 우울증에 시달렸던 베토벤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도 우산이나 모자를 쓰지 않고 성곽의 큰 공원을 산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루소, 에머슨, 키에르케고르는 산책할 때 반드시 작은 노트를 챙겨 다녔다고 합니다.
이렇게 산책, 식물, 창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감을 높여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해요. 또 신기한 실험이 있습니다. 우리 작은 어항에 금붕어 키우시죠? 이 금붕어를 어항에 키울 때는 얼마 자라지 않아요. 근데 이 금붕어를 어 호수나 강에 넣는다고 생각해 봐요. 호수에 넣으면은 어항에서 자랐던 것보다 더 몇 배로 크고, 또 이 호수에서 자랐던 걸 강물에 그냥 이렇게 방생을 하면 더 몇 배로 큰답니다. 이건 뭘까요? 이거와 우리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자님은 생각합니다. 넓은 곳에서 노는 거에 놀면은 이 잠재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발현을 한다 이거죠. 그런 경우는 많다고 합니다. 어 일본인들이 많이 기르는 관상어 중에 고이라는 잉어도 그렇고, 그다음에 금붕어도 그렇고, 얼마나 넓고 멀리 보며 자라느냐에 따라 물고기의 크기가 20배나 넘게 차이가 나고 수명도 부쩍부쩍 늘어난다. 지능도 넓고 멀리 바라보면 부쩍부쩍 늘어난다. 그러면 그렇게 넓게 멀리 바라본다 하면 자연을 또 넘어선 우주는 어떨까? 자연보다 넓은 우주는 어떨까? 우주에서 아인슈타인이 우주를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지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천재라고 정말 우러러보는 아인슈타인이 우주에 대해서 엄청나게 뛰어난 우주는 엄청나게 뛰어난 지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해리포터 시리즈로 유명한 롤랑 여사 알죠? 그분이 얘기할 때 자기 이 해리포터 시리즈를 자기가 지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어느 날 그냥 우주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자기한테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냥 자기는 대피를 하는 것밖에 안 되는 식으로 처음과 끝이 영감으로 싹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이 저자님이 아는 작가인가 봐요. 방송 작가로 일하던, 거의 이제 미혼모는 남편은 있었지만 남편은 어학연수 간다고 해놓고는 그냥 거의 연락 두절이 돼버렸고, 또 이제 혼자서 애를 키우는데 방송 작가였어요. 근데 그게 잘렸대요. 잘렸으니 애는 키워야 되고 남편은 연락 두절이고, 참 생각하니까 막막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아이를 내가 혼자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다가 이 방송작가 젊었을 때 써놓은 이제 습작 원고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공모전에 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원고를 이제 공모전에 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이제 오로지 그거 하나만, 이것만이 나와 내 아이를 살릴 길이다 하고 고치고 또 고쳤는데 잘 안 됐다고 합니다. 잘 안 돼가지고 거의 절망 속에 빠져가지고 거울을 이렇게 쓱 보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세상살이 참 힘들지. 너의 힘을 안 되면 하늘의 힘을 빌려보렴 하는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거울 속에서 스며 나오는 나지막하고 따스한 음성.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3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음성이었다. 환청이었을까? 그녀는 그 자리에 스르르 구겨져 내렸다. 울음이 터져나왔다. 엉엉 울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뒤 옹고를 다시 움켜잡았다. 하느님, 제발 완벽한 옹고를 보내주세요. 자신도 모르게 굴러나온 말이었다. 그러고는 기절하듯 잠이 들었다. 다음 날 눈을 뜨는 순간 불이 나게 볼펜부터 찾았다. 뭔가에 홀린 듯 정신없이 메모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건 분명히 내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니었어요. 완벽한 옹고가 고스란히 보였으니까요. 제목까지도. 예감대로 그녀는 음모에 당선됐고 대박을 터뜨렸다. 이런 경우는 스티븐 킹도 우리 미저리 보신 분 많죠? 그 작가를 사랑한 여자. 가지고 작가를 보쌈하듯이 납치해가지고 자기 온두막에 감금해 놓고 글을 쓰게 하고 한 좀 끔찍한 편집증적인 미저리. 그게 이 스티븐 킹이 미저리를 썼던 게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졸음이 쏟아지기 전에 우주에 이렇게 부탁했대요. 멋진 공포소설 줄거리가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니까 꿈속에 여성 테러범이 나타나서 이제 그 여성은 한 작가를 인질로 잡더니 금방 죽여버리고는 탑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칼을 꺼내 죽인 작가의 피부를 모두 벗겨냈다. 그리고 시체는 돼지한테 던져버리고 벗겨낸 그 피부로 책을 장정하는 데 썼다. 그래서 이 스티븐 킹이 그 장면을 기록해놨다가 이제 미저리를 제대로 완성을 했다고 해요. 그런 작가는 스티븐슨 보물섬 썼던 걸리버 여행기 같은 스티븐슨도 잠들기 전에 손가락으로 머리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주문했대요. 머리야 똑똑히 들어라. 우주에서 어떤 이야기거리들이 쏟아지거든 잘 기억해다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잤다고 해요. 뉴턴도 우주에 존재하는 가능성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에겐 바라보는 대로 나타난다. 그렇게 자기 전에 우주에서 떨어진 생각들을 반차고 했다고 해요. 이제 잠자리에서 깨자마자 우주에서 떨어졌던 생각들을 반차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천재들은 우주에 귀를 기울이고 생각을 기울이고 머리를 열어놨던 것 같아요. 두뇌가 잠들어 있을 때 문제가 저절로 풀리는 신기한 현상을 여러분도 해보셨죠? 저도 해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해봤을걸요. 막 어떤 문제를 풀려고 막 열심히 했는데 잘 안 풀려요. 머리도 너무 지끈지끈 아프고. 근데 이제 이렇게 화장실을 간다거나 아니면 그냥 물 한 모금 마신다거나 아니면 산보러 간다거나 잠을 자고 일어난다거나 하면 어느 순간 그냥 스르륵 풀려나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랬을 때 그 지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렇게 풀려고 했을 때는 안 풀리던 것들이 그냥 쓱 잠을 자거나 물을 마시거나 산보를 했을 때 우리 잠재의식이 있는가 보죠. 우주와 맞닿은 잠재의식. 이제 조금 더 쉬었다가 이제 앞으로 할 얘기가 좀 진짜 허무맹랑한 소리 하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평행 이론에 대해서 할 거거든요. 평행 이론.